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될 것 같네요. 이래저래 각박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 챙기고 계신가요? 저는 가족이든 제 주변 사람들이든 간에 귀에 인이 박히도록 건강이 최고라고 말하고 다니는 올해 54, 내년에 오땡이 되는 여자입니다. 제 인생의 모토는 돈이든 명예든 다 필요 없고 우선 건강이 최고라는 겁니다. 원래는 건강이고 뭐고 삶에 치여 살기 바빴던 제가 이런 모토를 갖게 되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어야 했어요.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그 일들을 다 겪어낸 제 스스로를 이제는 칭찬해주고 싶네요. 평소에 즐겨 듣기만 하던 이 유튜브 채널에 저의 파란만장한 삶을 소개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 한 줄 한 줄 제 이야기를 적어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 때부터 한 양장점에서 의상재단사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양장점을 하셨고 자라면서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기술이 옷 재단하고 패턴 짜는 기술이라서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재단사 쪽 일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저와 아버지를 버리고 가서 재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 고모, 나는 왜 엄마가 없어? 네 엄마, 너 버리고 다른 남자랑 살려고 도망갔어.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버지와 고모의 손에서 자랐어요. 가끔은 저를 버리고 간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고 저는 새엄마와 대면대면한 사이였거든요. 저는 가정을 이루면 절대로 저를 버리고 간 친엄마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20살이 돼서 독립을 하고 양장점에 취업을 했어요. 실무를 배우면서 일을 했던 터라 월급은 정말 쥐꼬리만큼 받았네요. 하숙집에서 머물면서 하숙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을 만큼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명희 너는 싹수가 부릇부릇해. 아주 잘하고 있어. 3년만 더 버티면 내가 월급 올려줄게. 조금만 버티자. 네, 사장님. 열심히 할게요. 20살 어린 나이에 혼자 독립해서 살면서 힘들긴 해도 사장님의 칭찬을 들으면 힘이 났습니다. 또 일이 재밌었기에 버틸 수 있었네요. 5년 후에는 손도 빨라지고 웬만한 패턴은 다 다룰 줄 알게 돼서 저는 제대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보너스를 받을 때도 많았어요. 받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꼬박꼬박 저축을 했습니다. 돈이 조금 모이자 하숙집을 나와서 혼자 단칸방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뜨고 코 베어 간다는 서울 생활을 혼자 감당하려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퇴근을 하고 집에 갔더니 강도가 들어서 집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뭐 훔쳐갈 것도 없는 집이라서 딱히 없어진 건 없었지만 그걸 혼자 감당해야 했던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옆 가게의 남성복 매장에서 일하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며 가며 눈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보면 얼굴도 빨개지고 부끄러워하면서 음료수도 건네주고 그러더라고요. 순박한 모습에 저도 호감이 갔습니다. 내심 저한테 고백을 해주길 기다리기도 했네요. 명희씨,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그날도 그렇게 말하며 피로회복제를 주고 급하게 도망을 가려는 그 사람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영찬씨, 저랑 이따 일 끝나고 이야기 좀 해요. 네? 무슨 이야기를? 네, 이따 봐요. 그리고 그날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찬씨, 저 좋아해요? 그러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던 그 사람이 소주를 한 병 시켜서 음료수 컵에 반잔을 들이키고는 용기가 났는지 대답했습니다. 네, 저 명희씨 엄청 많이 좋아합니다. 저랑 연애할래요?
술도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날 금방 취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신 깨면 또 이야기하자며 그 사람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 후에 그 전날 일을 사과하면서 저에게 정식으로 고백을 했어요. 어제 제가 너무 긴장해서 명희 씨, 그 취중진담이라고 하잖아요.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저랑 연애합시다. 그렇게 그 사람과 연애를 했고 3년 동안 진지하게 만남을 가졌어요. 하는 일이 같아서 함께 공유할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까지 올리게 됐네요. 결혼 당시에 남편의 가족은 시어머니와 남편보다 5살 어린 시누이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인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남편이 시누이에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오빠 축하해. 축의금 들어오면 나 용돈 많이 줄 거지? 오빠 새언니랑 연애하면서 나한테 돈 보내주는 거 뚝 끊어버려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영숙이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일 좀 해 제발. 엄마 그만 고생시키라고. 아우 좋은 날 왜 이리 소리를 지르고 그래. 오빠 진짜 변했어. 새언니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거 알아? 그치 엄마? 명희 만나고 내가 정신 차린 거지? 남편은 신우에게 그렇게 말했고 신우는 저를 째려봤습니다. 눈빛이 어찌나 날카롭던지 간담이 서늘할 정도였어요. 마치 저를 죄지은 사람처럼 보더라고요. 저도 사실 결혼 전 연애하면서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요. 아파트 청소를 하시는 시어머니 옆에 날백수로 빌붙어 살면서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닌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누이가 생각보다 더 인간 이하였다는 건 나중에야 알 수 있었어요. 아무튼 저는 듬직한 남편과 살림을 합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나중에 저희 이름으로 된 맞춤 옷가게를 직접 차리고 운영하는 게 꿈이었어요. 남편은 양복을 하고 저는 여자들이 입는 양장을 만들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 후 1년 만에 저는 딸을 출산하게 됐어요. 임신한 후로 막달 한 달을 제외하고는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매번 걱정했습니다. 명희야, 일 그만둬. 너 힘들잖아. 일은 나중에 다시 구해도 되잖니.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니?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나 그만두면 당장 사장님들 어디서 사람을 구하시겠어. 사정 다 아는데. 그리고 나 괜찮아. 나 입덧도 없는 거 알지? 엄청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당신은 걱정 붙들어 매. 아직 27의 젊은 나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어요. 딸은 지아빠의 진한 쌍꺼풀과 저의 흰 피부를 닮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딸을 보러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과일 바구니와 직접 만드신 미역국을 들고 오셨고 시누이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와서 조카를 볼 생각도 안 하고 미운 말만 했습니다. 우리 집 손 귀한 집인데 딸을 낳았어? 언니는 참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 그 말에 남편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야, 딸이고 아들이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너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애가 사상이 글러 먹었어. 시누이 짓하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엄마, 오빠 진짜 이상해. 영수가 새언니한테 왜 그래? 아휴, 내 첫 손주 이쁘기도 해라. 엄마 아빠 예쁜 부분만 쏙쏙 빼다 박았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희 딸을 안고 방긋 웃으셨습니다. 대체 신우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천방지축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남편과 비슷한 성격이었다고 하니 아마도 시누이는 돌연변이가 틀림없다 싶더라고요. 저희 부부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금야금 말썽을 부려서 저희가 해결해 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건달 같은 남자와 사귀면서 폭력도 저지르고 심지어 음주운전에 기물 파괴, 뺑소니도 해서 합의금도 많이 물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시는 신우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영숙이 너 그놈이랑 당장 헤어져. 동생이고 뭐고 너 도움 줄 일 이제 없을 거야. 오빠, 나 임신했어. 못 헤어져, 그 인간이랑. 신우의 말에 남편이 뒷목을 잡았습니다. 당시에 시어머니도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던 본인 딸이 감당이 안 돼서 고향인 충청도 제천으로 이사를 가신 후였어요. 나는 영숙이 그 기집애 결혼을 하든 나가 죽든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그놈이랑 헤어지라고 했는데 미안하다 새아가. 그렇게 시어머니는 딸과의 연을 끊어버리셨고 저와 남편의 도움으로 신우는 그 건달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도 신우에게 결혼을 하면 아무 도움도 주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어요. 영숙이 너 이제 너도 결혼했으니까 나나 엄마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잘 살아. 더 이상 오빠도 너 못 도와줘. 내가 뭘 그렇게 민폐를 끼쳤다고 그래. 알았어. 신우는 그렇게 결혼을 한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이가 칭얼댄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언니, 애가 너무 울어요. 어떻게 해야 돼? 아가씨, 모유 수유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아파서 못해요. 그럼 분유라도 타서 먹이세요. 애가 우는 건 배고프거나 졸리거나 기저귀 불편하거나 그중 하나지 뭐. 혹시 열나나 한번 보고요. 애 때문에 내가 집에만 처박혀서 뭐 하는 짓인지. 언니가 우리 애 좀 봐주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려요. 아가씨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책임감을 가져야죠. 저도 딸 키우는 엄마로서 아가씨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잔소리 또 잔소리. 언니가 엄마한테 버림받은 경험이 있어서 예민한가 보네. 알았어. 신우랑 통화를 마치면 항상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결국 지방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신우 딸을 같이 돌봐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시어머니께서는 제 딸도 같이 봐주신다고 했어요. 명희 너 일하랴 애보랴 힘들잖아. 내가 온 김에 둘 다 봐줄게. 그래도 어머니 힘드실 텐데. 아이고 괜찮아. 어차피 하나 보는 거나 둘 보는 거나 뭐가 다르냐. 난 괜찮으니까 일이나 해. 덕분에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시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드렸습니다. 제 딸이 신우딸이랑 1살 터울이어서 그런지 커가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잘 지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거의 저희 집에서 지내셨어요. 신우 집에서는 신우와 신우 남편이 하도 싸워서 같이 지내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서울에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이름으로 된 작은 양장점도 차렸고요. 제 딸과 신우딸은 같이 자라면서 자매처럼 지냈어요. 신우딸도 본인 엄마보다 제가 더 좋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외숙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맨날 술만 먹고 아빠랑 싸우는데 나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아이의 말에 저는 안타까워서 그저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는 시어머니께서 신우집에서 지내셨어요. 그리고 제 딸이 6살 때 신우딸을 어린이집에서 데리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신우는 시어머니 장례식장에도 자기 남편과 노발대발하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야, 이혼해! 이혼하자고! 너 그년이랑 놀아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에이씨, 또 그 소리야. 그래 하자 해. 내가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할 테니까 네가 유진이 데려가서 혼자 키워. 뭐? 이 자식이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해? 애는 네가 데려가. 애가 다 듣는 앞에서 부모라는 작자들이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저와 남편은 두 사람을 뜯어 말렸습니다. 결국 신우 남편은 장례를 다 치르기도 전에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신우가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조금 됐는데 그 재산의 반을 가져간 시누이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 딸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아이를 며칠만 맡아달라며 찾아왔습니다. 언니, 우리 유진이 좀 3일만 맡아주세요. 왜요? 아가씨 어디 가요? 일이 있어서 그래요. 유진아, 엄마 갔다가 올게. 신우의 말에 신우딸 유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보다가 제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저건 지 아빠를 닮아서 아우 꼴 보기 싫어. 언니, 그럼 부탁해요. 그 이후로 잠적이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우딸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엄마에게 버림받고 고모손에서 자라서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제 딸과 신우딸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신우와 연락이 끊긴 지 2주째 되던 날에 애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름시름 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신우딸을 데리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신우딸이 급성 백혈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 저에게 딸을 맡기기 전에 병원을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외숙모, 사실 엄마가 나 아프다는 거 알고 버린 거예요. 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저는 흐르는 눈물을 꾹 참고 유진이 탓이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꼭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신우딸을 보살폈어요. 아이도 저희의 마음을 아는지 그 아픈 수술이나 시술도 이 악물고 꾹꾹 참으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친부모가 아니라서 해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우딸을 저희 호적에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명희 너 괜찮겠어? 무슨 소리야. 나는 당연히 괜찮지. 수진이도 유진이 친동생처럼 아끼고 나도 유진이 좋아. 이제 겨우 7살인데 이래저래 고생이 많아서 짠해. 고마워 명희야. 영숙이 이 기집애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겠지? 자식 버리고 간 애미가 무슨 딴소리를 해. 우리 그냥 영숙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자. 그리고 신우딸 유진이를 저희 호적에 올렸습니다. 정식으로 가족이 돼서 유진이에게 저한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냐고 물었어요. 유진아, 이제 외숙모가 아니라 엄마야. 당장 엄마라고 안 불러도 되는데 엄마, 나 엄마라고 예전부터 부르고 싶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수진 언니, 아빠. 항암 치료를 받고 나온 아이가 저희 가족을 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힘든 치료를 받는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아이인데 감격스러웠는지 아니면 복잡한 생각이 들었는지 저희를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제 둘째 딸이 된 유진이를 기필코 살리겠다는 결심으로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양장점에는 일도 하러 가지 못하고 유진이 옆을 지켰어요. 제 첫째 딸 수진이는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학교가 끝나면 혼자서 병원으로 찾아오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동생과 잘 놀아줬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에도 병원에서만 지내는 둘째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첫째 딸 수진이가 학교에서 배운 걸 유진이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와, 언니 진짜 똑똑하다. 유진이 너도 똑똑해. 언니가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잖아. 진짜? 얼른 나도 학교 가고 싶다. 그 말에 저와 제 첫째 딸이 대답했습니다. 유진이도 곧 갈 수 있어. 얼른 건강해지자. 응, 나 꼭 건강해질 거야. 언니, 엄마, 아빠. 남편이 혼자서 버는 돈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빚이 점점 쌓여가더라고요. 저도 밤에 병원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치료한 끝에 결국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 유진이도 학교 다닐 수 있어. 엄마, 고마워요. 고맙긴 엄마가 고맙지.
유진아, 앞으로는 건강하게 엄마랑 언니랑 아빠랑 잘 지내자. 네. 첫째, 둘째 딸은 서로 사이좋게 지냈어요. 어느 순간부터 둘째가 신우딸이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을 정도로 정말 제 친딸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함께 다시 양장점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대출한 돈도 금방 갚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나는 유진이 보면서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졌어. 정말 멋있어서 반했거든. 정말? 우리 수진이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화이팅이야. 응, 나 열심히 할 거야. 그러더니 정말 전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이렇게 딸을 잘 키워서 시집 보내고 나면 둘이서 시골에 집 짓고 노후 보내자고 했습니다. 명희야, 내가 널 만난 게 정말 인생 최고의 행운인 것 같아. 우리 나중에 좋은 데다가 집 짓고 텃밭이나 가꾸면서 편하게 살자. 좋지. 수진이 유진이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아휴, 아직 멀었네. 그래도 생각만 해도 좋다. 일에 치이면서 살아도 그 희망으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한참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은 첫째 딸 고등학교 입학식이었고 남편은 일을 하느라 입학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딸들과 남편과 함께 짜장면을 사 먹으려고 가게에 갔어요. 그런데 가게 안에서 쓰러진 남편을 보고 처음에는 장난하는가 싶었는데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말에 저는 졸도할 뻔했습니다. 엄마, 아빠 숨을 안 쉬어. 뭐라고? 에이, 설마. 여보, 장난하지 말고 일어나. 여보. 저는 숨을 쉬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제발 일어나라고 울부짖었어요. 첫째 딸이 심폐소생술을 했고 둘째 딸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지만 뇌경색으로 남편은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죽은 게 제 탓만 같아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도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아직 고1, 중3인 두 딸을 보며 저까지 가면 생떼 같은 애들 둘이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남편 발인을 하고 저는 우는 두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유진아, 아빠는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어. 하늘에서 우리 지켜주고 있을 거니까 우리 셋이서 잘 살아보자. 알았지? 제 말에 두 딸이 대답했어요. 네, 엄마. 남편이 죽은 장면을 목격했기에 애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서 저는 저와 두 딸이 다 같이 심리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후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셋이서 이겨내자고 서로를 다독여줬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 양장점을 운영하기가 벅차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을 쓰기는 했는데 남편이 없는 빈자리는 크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엄마, 나도 옷에 관심 많은데 엄마 옆에서 배우면 안 돼? 이 힘든 걸 뭐하러 배워? 유진이 너는 공부나 해. 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 언니는 의사가 되고 싶은 거고 나는 옷이 만들고 싶은 거고. 응? 엄마, 나도 가르쳐줘. 처음에는 뭐하러 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하나 싶어서 반대를 했지만 애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면 지가 알아서 그만두겠지 싶어서 저는 하교하고 양장점에 오는 딸에게 설렁설렁 재단 일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심이었는지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몰랐는데 둘째 딸이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좋아서 금방 일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저도 둘째를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첫째는 결국 원하던 대로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고 둘째는 의상학과를 다니다가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뽑혀서 연계된 프랑스로 유학도 갔습니다.
두 딸이 자기들 하고 싶은 일을 향해 가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기분이었어요. 첫째는 원하던 대로 소아과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하다가 같은 레지던트 연상의 의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는 유학을 다녀와서 저에게 본인 브랜드를 런칭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야망이 가득한 눈빛이어서 저도 오랜만에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디자인하고 패턴 짠 옷 몇 벌만 쇼핑몰에 올려서 팔아보려고요, 엄마. 나 도와줄 거죠? 그럼 내가 뭔들 못해. 뭐든 필요하면 말해. 엄마가 워낙 베테랑이니까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여쭤볼게요. 으이구, 엄마 부끄럽네.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딸이 나한테 뭘 배워. 엄마는? 엄마는 장인이야, 장인. 엄마가 내 선생님이고. 엄마 딸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자부심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저도 제 일에 대해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맞아, 나도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지 하는 새삼스러운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딸이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성심성의껏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1년 만에 대박 행진을 시작했어요. 주문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알아주는 연예인들도 딸에게 옷을 주문 제작했습니다. 덕분에 딸은 잡지며 인터넷이며 이곳저곳에서 유명 인사가 됐어요. 지 언니도 동생을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우리 유진이 대박이네. 언니도 옷 좀 해줘. 당연하지. 내가 형부 옷도 해줄게. 오, 정말? 이야, 진짜 멋있다. 언니가 병원 사람들한테 잡지 보여주면서 얘가 내 동생이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니까. 엄마, 유진이 대견하지? 첫째의 물음에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냥 건강만 해도 대견한데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일에서 우두머리가 되니까 얼마나 대견하냐. 내가 자식 농사는 잘 지었지. 우리 딸 둘 너무 대견해. 제 말에 두 딸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듣기 좋은지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하늘에 있는 남편도 저희를 보면서 기뻐하겠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27에 브랜드를 차리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받기 위해서 만났던 변호사와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됐어요. 저도 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만난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사람이 진중하고 자상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는데 어떻게 둘이 연이 닿았더라고요. 어머님, 유진이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데려가긴 우리 딸을 어딜 데려가? 못 데려가.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말을 하자 예비사위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맞다. 어딜 데려가나. 어머니, 안 데려갈게요. 그냥 저를 사위로 받아주세요. 그 말에 저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워낙에 돈을 잘 벌어서 제가 결혼자금 보태줄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마음이 그게 아니라서 저는 딸 둘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둔 돈 중에서 첫째 딸 주고 남은 돈을 둘째 딸에게 모두 줬습니다. 받지 않겠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니들 결혼하면 주려고 예전부터 네 아빠랑 모으던 거야. 받아. 엄마, 내가 앞으로 엄마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줄게. 고마워요. 첫째 때도 그랬지만 둘째도 웨딩드레스는 제가 직접 만들어줬어요. 어찌나 곱고 예쁘던지 둘째를 키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신우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예쁜 딸을 버리고 가서 어디서 뭘 하고 지내는 건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딸 결혼식장에서 신우를 대면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만들어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첫째 딸이 허겁지겁 들어와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지금 혼주석에. 왜 언니? 혼주석에 왜? 아니야, 엄마 잠깐 나와보세요. 그리고 첫째 딸이 저만 데리고 나가더니 믿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엄마,
혼주석에 고모가 앉아있어. 뭐? 고모? 고모라고?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진짜야. 나 어렸을 때 고모 얼굴 다 기억나. 엄마, 저 여자가 왜 저기 앉아있어? 저는 혼비백산에서 웨딩홀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하객들에게 신우가 뻔뻔하게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신우를 보고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영숙이 너... 어머 언니 잘 지냈죠? 영숙이라니 유진이 엄만데. 뭐? 20년 전에 아픈 딸 버리고 간 년이 뭐?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신우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어요. 키워줬으면 다야? 내가 낳았으니까 내 딸이야 이 도둑년아. 그 뻔뻔한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김새를 알아차리고 따라왔던 둘째 딸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더니 자기를 낳아준 엄마의 머리채를 휘어감아 쥐었습니다. 누구야? 이거 놔! 둘째는 이미 이성을 다 잃어버린 얼굴이었어요. 아줌마, 이제 와서 내가 아줌마 딸이라고? 미쳤어? 당장 일어나! 나와! 얘 유진아, 엄마야. 엄마 보고 싶다고 찾아왔었잖아. 너 진짜 왜 이래? 이거 놓고 말해. 그 말에 딸이 신우에 쥐고 있던 신우의 머리채를 확 던져버렸고 그 바람에 신우는 비틀대며 땅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고개를 들었는데 머리는 엉망진창에 코에서는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피? 이거 내 피야? 아이고, 이런 폐륜이 어딨어? 딸이 엄마를 패네. 아이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사위가 그 모습을 보고 경호원을 불러서 신우를 내쫓아버렸어요.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내 딸 결혼식인데 왜 나를 내쫓아? 저 여자 가짜야. 내 딸 빼앗아간 나쁜 년이라고. 아주 별소리를 다 하면서 끌려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식이 시작됐습니다. 제 딸은 사위와 같이 동반 입장을 했어요. 분이 삭히지 않았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딸의 모습에 안타깝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례를 생략한 결혼식이라서 서로에게 서약서를 읽어주는데 딸은 사위에게 할 말을 다 하고 한마디 더 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희 엄마한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픈 나를 걷어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를 버리고 간 생물학적 파렴치한 여자가 무슨 짓을 하든 저한테 엄마는 엄마뿐이에요. 아시죠? 제가 앞으로 효도할게요. 감사하고 사랑해요, 엄마. 그 말에 하객들이 열화와 같은 박수를 쳤고 저와 첫째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웃느라 이상한 표정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둘째가 웃더라고요. 언니, 엄마, 그만 울어. 화장 다 번져. 다행히 사위들도 저희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사돈댁들은 결혼식 날에 그 야단법석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됐지만 모두 이해해 줬습니다. 저희에게 그것에 관한 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식이 마치고 저희는 가족사진을 찍었습니다. 신부 측 가족분들은 모이세요. 저희 딸과 첫째 사위가 사진을 찍으러 식장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신우가 머리에 멍이 든 채로 식장으로 짐승처럼 달려 들어오더라고요. 나 빼고 사진을 왜 찍어? 내가 유진이 엄만데. 그 와중에 둘째가 사진사에게 그냥 사진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달려 들어오던 신우는 웨딩로드에서 미끄러져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나 살려! 사진을 다 찍고 갔더니 다리가 부러졌는지 아프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구급차를 불러서 신우를 실려 보냈습니다. 좋은 날에 불청객 덕분에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찌저찌 피로연을 마치고 둘째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 여자가 뭐라고 하든 듣지 말고 내쫓아. 알았지? 난 그 여자 꼴도 보기 싫어. 사실 내가 20살 되고
그 여자한테 따지러 간 적이 있거든? 아이고, 그랬어? 저는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웬 도박하는 남자랑 살림 차리고 나를 완전히 개무시하더라고. 자기는 딸 없다면서 왜 찾아왔냐고 소리소리를 지르고 진짜 끔찍했어. 그 모습 보면서 원망이고 뭐고 그 여자 생각하는 것조차 아깝더라. 그러니까 엄마도 그 여자 때문에 맘고생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너야말로 아무 생각 말고 신혼여행 잘 다녀와. 박서방,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네,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즐겁게 보내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딸이 신혼여행을 가고 저는 심신이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쎄한 기분이 들었지만 우선 받았어요. 언니, 저예요. 끊지 말아요. 저 진짜 언니한테 할 말 있어요. 한 번만 만나줘요. 저 지금 병원비도 없어서 퇴원도 못하고 있어요. 여기 땡땡 병원으로 와주세요. 딸이 신신당부를 하고 신혼여행에 갔지만 저는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할지 괜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준비를 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신우는 병원 침대에서 납작 엎드려서 제 앞에서 석고대죄를 했어요. 언니, 저 좀 살려줘요. 다리도 아픈 사람이 왜 이래? 앉아서 말해.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때 유진이 아픈 거 알면서 버리고 갔던 건 너무 힘들어서 언니가 저보다 잘 키워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버리고 가는 애미가 어딨어? 그럼 변명할 거면 나 갈게. 그랬더니 제 팔을 붙들고 애원하더라고요. 언니, 저 사실 도박꾼 만나서 한동안은 잘 살았어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그 인간은 징역 가고 저는 집행유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알거지예요. 참나. 그래서 뭐요? 언니, 제가 언니 밑에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저 오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고아예요. 언니가 저 좀 걷어주세요. 언니도 혼자 살기 적적하잖아요. 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그게 말이야, 방구야? 어쩜 그렇게 나이 처먹고도 정신을 못 차리냐? 네가 인간이야? 자식 새끼 버리고 가고 지 오빠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더니 뭐? 에라이? 그리고 저는 홧김에 들고 있던 생수병의 물을 신우에게 들이부었습니다. 아, 차가! 뭐 하는 거야? 막말로 유진이 내 딸이잖아. 내가 잡지에서 봤어. 유진이 잘 나간다며? 변호사 사위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딸인데.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저는 신우에게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낳아줬다고 다 엄마냐? 너는 고쳐 쓰지도 못하는 쓰레기야, 쓰레기.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아이고 못된 년아. 아이고 이기적인 년아.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인간이었어요. 자기가 친엄마라고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정말 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사실을 안 둘째도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 여자 진짜 미친 여자야. 날 낳아줬다는 자체가 너무 창피해. 엄마, 아무 걱정 마. 난 죽을 때까지 엄마 딸이야. 여보, 당신이 변호해 줄 수 있지? 어처구니 없는 소송을 사위가 맡아서 진행해줬습니다. 땡전 한 푼 없다는 년이 어디서 돈이 나서 소송까지 하는지 정말 인간의 끝을 모르겠더라고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치는 신우를 보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치 정말 제가 본인 딸을 훔쳐가기라도 한 것처럼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증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습니다. 당연히 소송은 저희가 승리했어요. 죄질이 나쁘다고 저에게 손해배상금도 주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배째, 내가 돈을 왜 줘? 세상에 나오게 해준 친엄만데 내가 돈을 받아야지. 누구한테 돈을 줘? 너 내가 끝까지 받아낼 거야, 이 나쁜 년아. 그리고 저는 정말 끝까지 받아냈습니다.
나중에는 통장 압류까지 했거든요. 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신우가 또 불법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신우는 결국 징역을 살러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 곧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다시 나와서 또 우리 가족을 괴롭힌다면 그때는 정말 그년 죽이고 저도 죽을랍니다. 이런 말을 하면 딸들이 저에게 말해요. 엄마가 왜 죽어? 그 여자가 우리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되지. 엄마, 우리 셋 똘똘 뭉쳐 있어서 그런 여자가 흠집 낼 틈이 없어. 알지? 아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들으니 든든하더라고요. 저는 양장점 있던 자리를 둘째에게 물려줬어요. 둘째가 그 자리에 본인 브랜드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저는 요즘은 손주들 키우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첫째가 낳은 아들과 둘째가 낳은 딸을 돌보고 있거든요. 딸들은 가사도우미분한테 맡긴다고 하지만 제 마음이 또 그게 아니라서 3살이 될 때까지만 키워주려고 합니다. 딸 둘에 사위 둘에 손주 둘. 제 나이가 젊다면 젊은데 일이 가족이 많으니 정말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애들이 할미 보며 쌕쌕 웃어주면 온 피로와 근심 걱정이 훌훌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저는 이 행복 더 누리기 위해서 앞으로 더 건강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만 지내시면 꼭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